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대화자 간의 청량의 구속력부터 51조부터 한번 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상법 있죠? 특히나 이제 법원지 같은 경우는 이 법 과목이 여러분이 또 합계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뭐 영어라는 국어가 또 점수가 조금 덜 나올 수 있으면 이 법 과목은 굉장히 정직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차분히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도 뭐, 그렇고, 또 한 1년 했던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을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시도할 것은 이제 조문과 판례입니다. 그죠? 시험장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기출 문제, 그리고 새로 나온 판례, 그리고 조문, 이거면 충분하죠. 그죠?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인식을 못했을 뿐이죠.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객관식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면, 이 조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 기억력과 판례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알겠죠? 조문을, 그래서 이번에 요거 강의하는 것은 조문에 대한 명확한 기억력과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문 위주로 따라오시면 되고,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확장을 해서 판례 문제까지 다 풀어오면서 따라오시면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화자 간의 청량의 구속력, 이게 이제 상행위의 특칙이잖아요. 근데 특칙이니까 민법에 대한 특칙이죠. 민법에 없거나 민법과 다른 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는 대화자 간의 청량에 대한 구속력 내용이 없어요. 없고 조문이 없다는 얘기죠. 그 상법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의미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 대화자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을 때는 효력을 잃는다. 대화자라는 건 주로 통화를 생각하시면 전화 통화로 상대방이 야 얼마 살 거냐 얼마 살 거야 라고 청약을 하잖아요. 그죠? 살 거냐 물어보고 청약을 하면 상대방이 오케이 바로 전화로 승낙하지 않으면 그 청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런 건 이렇게 조문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3조 가보면 청약에 대한 납부 통제 의무가 있다. 우리 민법에는 계약 당사자 간에 있죠. 당사자 간에서 청약 당한다기보다도 청약 받은 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예, 승낙 여부에 대해서 통제할 의무 규정이 없어요. 상법은 상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양쪽 당사자의 신뢰를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거래 안전 등등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상법은 상인이 상시 거래 관계일 때 자신의 단골이란 단골, 그죠? 단골 이런 조건을 다해서 무조건 통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골이야 서로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그죠? 자, 상시 거래 관계 있는 자로부터 그 그동안 거래해오던 그 영업 불이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예, 승낙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통지를 발송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만약에요, 이러한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됐죠? 청약 납부 통지 의무, 특히 상시거래에 있는 자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상시거래에 있는 자, 두 번째는 그 영업불에 속한 거래의 청약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 의무를 두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뭐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과 다른 어떤 상행위의 특징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사 법정이율. 민법에는 법정이율이 연 오픈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뭐예요? 임의 규정이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는데 그 이자를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럴 때는 다툼이 있을 때는
법정이율 연육분을 정한다는 것이고, 민법은 오픈이에요. 그죠? 예, 이런 점이 다른 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판례 기출 나와 있듯이 이렇게 상사 법정 이율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상행위들이 적용되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상행위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계없이 상행위로 생긴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법정이율이 상사 법정이 적용된다는 그 말을 알아두셔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판례기출 1번 보시면 상법 5사조의 상사법정이 적용되는 상행위라는 채무에는 상행위론에서 직접 생긴 채무도 되지만 그와 동일성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 판례가 맞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다고 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는 적용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거기 3번도 체킹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룰만 잘 지켜나가고 배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법원 22에 나왔던 22년에 나왔던 그 5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5번. 가집행 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입니다. 다른 관련된 지연손해금은 이거는 민법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가집행 선고의 가집행 선고 실효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는 상해유는 채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채무가 아닌 것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상행위에는요,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보통 이제 인사채권 채무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로 무상위 원칙입니다. 무상위 원칙인데 여기는 법정이자 붙으면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서 금전을 대여하거나 할 때는 무조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인이 영업법인의 타인을 위해서 금전을 채당했다. 금전 채당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대신해서 갚아주거나 대신해서 뭔가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금전에 대해서 대신해 줬다 할 때 우리가 금전 채당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때는 남 대신에 남이 갚아줘야 될 것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 갚아준 날부터 떼요.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채당한 날 이후에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어쨌거나 채당했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금전을 빌려줄 때 그럴 때 법정이자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여튼 상법은 유상이 원칙입니다. 모든 그죠? 공짜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판례 기출 그 1번 한번 보시면 여러 번 출제됐고 여기 법정이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있다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상인들끼리요. 금전 소비재자, 다시 말해 돈 빌려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약정이자를 만 10% 정했다. 그럼 10% 달라고 청구했어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정이자율 10%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자를 못 받습니까? 완전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의 법정이자는 당연히 상인들이 상행했을 때 받은 예, 이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약정이자와 별도로 청구하지 않도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법정이자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설령 10%를 주장했다. 법원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린 것만 확실하다. 그랬을 때는 상법의 법정이자인 연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
나머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점거래의 채무이행 장소. 이것도 뭐 민법에는 그런 거 없는 거죠. 없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특정되지 않아요. 특정됐을 땐 특정물 인도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 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 장소로 온다. 지점에 가서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점에 가서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57조에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다수 채무자 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부분이죠. 우리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민법에 다수 당사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있잖아요. 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분할 채무 그죠? 분할 채무가 원칙입니다. 민법에서는 알겠죠? 민법에서는. 근데 우리 상법은 어때요? 연대 책임이에요. 여러 명이 함께 그죠? 여러 명이 함께 뭔가 채무를 부담했다 할 때는 어때요? 상법 무조건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수인이 여러 명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해서 상행해야 되는 물론 상행해야 되는 행위로 돼야 되겠죠. 채무를 부담할 때는 전원이 그때요. 연대에서 채무 책임을 부담한다. 또 그다음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는 보증이 상행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이라는 것일 때는 우리가 뭘로 적용할 거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죠. 첫째는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 관계에 있다. 주채무자, 주채무자하고 연대 보증인은 어때요? 주채무자 연대 보증인은 연대에서 책임져야 된다. 연대 책임 원칙이죠. 민법은 하여튼 분할 책임 원칙이지만 상법은 연대 책임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됐고요.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번 한 번 있잖아요. 1번 한 번 보세요. 거기 판례기출 1번 한 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합채무가 조합채무예요. 조합채무는 우리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상, 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해서 상행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이건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상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합원들이 A, B, C 등 그죠?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전원은 그죠? 전원을 위해서 상행이 되는 행위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해서 조합원들에 관해서는요, 50조 이런 걸 정해서 연대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조합 채무일 때는, 조합 채무가 상행위로 된 것일 때는, 여러 명일 때는, 그죠? 함께 책임진다. 연대 책임을 간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사 유치권 있죠. 이 부분 여러분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도 있고 하니까 유치권은 종과 함께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상사 유치권. 이번에도 뭐 나왔죠. 어쨌거나 이제 아는 거지만 유치권은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어, 민법상 유치권이 있고 상법 유치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민법에 유치권이 있고 상법에 일반 상사 유치권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또 특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특별 상사 유치권이라 그래요. 알겠죠? 유치권.
근데 이렇게 특별 상사 유치권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하나의 뭐죠? 요건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조금 비교하시면 돼요. 일단 뭐 상인간 상사 일반 유치권 요건만 요건이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이 첫 번째가 상인들 간의 적용입니다. 그죠? 쌍방에서 상행이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상행위를 위한 채권이 된다. 그죠? 세 번째는 변제기는 때, 뭐, 그건 보면 될 것 같고, 채권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서, 상행위로 인해서 인해서, 그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에요. 이 채무자 소유가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면, 세 번째,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상행위를 점유하고 있고, 이 물건은 네 번째 채무자 소유된다. 알겠죠? 예, 그런데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가장 또 특징이라면 상인간이라는 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 물건 이 자체가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상해인으로 인한 자기가 점유하는 채권이고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하면서 상해인으로 인한 채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가보면요. 상사유치권이 되려면 그 채권과 관련성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개별적 결련성 그리고 일반적 결련성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민법은 개별적 결련성이 요구해요. 다시 말해서 그 상행위로 인한 채권 그죠? 그 상행위는 채권이 아니고 채권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죠. 물건과 관련된 채권일 때 적용되는 건데 일반적 결론서는 꼭 물건과 관련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법은 일반적 결론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적 결론성을 요구하는 거고 개별적 결론성을 요구하잖아요. 됐죠? 이렇게 차이 놓고 일단 놓고 민법과 차이점은 일단 개별적 결론성이냐 일반적 결론성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요게 특별상사유치권을 가면 여기에 상법에 있는 일반 유치권과 다르면 어때요? 특별상사 유치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운송인, 그죠? 운송인의 유치권도 있잖아요. 그죠? 운송인 유치권. 예를 들면 운송인 유치권 가면 거기에는요. 상인간이 아니어도 되고요. 대표적으로 물건이 상인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별적 결련성을 요구해요. 알겠죠?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일반 상사유치권과 다르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비교하시면 돼요. 이쪽에 가보면. 그래서 뭐, 위탁 매매인의 그죠? 유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걸 보면 된다. 뭐 그렇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뭐 나오기도 하고 했지만 최근 나온 판례는 민법에 적용되는 유치권의 불가분성 있잖아요. 불가분성.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할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이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있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 그래요. 이러한 민법의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이 상법에도 적용될 거냐, 이 말, 상법에도. 우리 판례는 어때요? 적용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또 하나 추가로 더 하다면 이 불가분성에 의해서 유치권자는요. 불가분성에 의해서 유치권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선관의무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면 누구에게? 유치권자에게. 그죠? 채무자의 물건인데 자기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담보력을 행사할 때까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갖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선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유치권을 소멸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선관 의무를 위반했다. 그랬을 때
이 전체에 대한 유치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거냐, 할 수 있느냐, 채무자가.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돼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근거해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상실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치권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알겠죠? 그래서 유치권 관련돼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조문과 판례를 연결하시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배웠던 분들은 복습이고요. 처음 하시는 분도 조문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유치권은 그렇게 있다는 것이고 밑에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거죠. 보시면 판례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거기 4번하고 5번 지문을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죠. 요거는 22년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우리 이 법원지 다 나왔던 건데 보시면 4번 한번 보실까요? 판례. 상사유치권은 이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가의 사이의 결령 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 범위가 그죠? 광법 다시에 그 인정 범위가요. 현저하게 광범위하다. 민사유치권보다. 왜 그러냐면 민사유치권은 그 목적물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개별적 결론성 요구하지만 상사채권, 일반 상사유치권에는 결론관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 유치권의 범위가 넓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조금 하나만 더 추가를 해야 된다면 넓게 보기 때문에 우리 상법은요. 그죠? 넓게 보면 담보권자 너무 권리를 많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한해 주기 위해서 물건 자체에 대해서는 어때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일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5번은 유치권의 불가분 아까 배웠던 거죠. 정화민법 321조 유치권자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죠. 요거는 상사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죠? 빨리 간다. 빨리 가. 6번, 7번도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면 됩니다. 보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질 계약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방 스터디 해주는 이유는 매일매일 조금씩 조문 한두 개라도 있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계속 익혀나가면 나중에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스터디는요. 그래서 20분 내에 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씩 오버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짬짬이 한다는 우리 스터디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